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사이 이 지역에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전남, 경남 지역 대부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에 여수에서는 국가산단 내 대기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요.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여수 덕충동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매년 7월과 8월 이맘때 태풍까지 오는 계절이라 폭우로 인한 복구와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폭우가 많고 태풍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스텔스 폭우처럼 태풍도 경로가 불규칙해서 예상이 어려울 거라는군요. 자연재해에 이은 여러 피해들은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남깁니다. 장마철에 채소가 녹아서 채소류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200%는 가볍게 올라 있습니다. 고기를 상추에 싸먹는 게 아니라 상추를 고기에 싸먹을 판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기후로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기후플레이션의 대가가 서민들에겐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산화 화학 누출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대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여수 산단 내 세아 MNS에서 한 달 만에 또다시 누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6시 2분쯤 여수 산단 내 세아 MNS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황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누출된 이산화황은 역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로 기록된 런던 스모그 사건 원인 물질이거든요. 이날 사고는 탈황 공정 배관에서 작은 구멍이 발생해서 이산화황이 밖으로 일부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누출된 이산화황 농도는 12ppm입니다. 법정 배출 기준치가 63ppm인데 그 아래였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던 그 한 명의 노동자가 대피를 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만 몇 시간 동안 누출이 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보수 작업을 마칠 때까지 가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요. 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왜 이런지 철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업장에서 독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세아 MNS에는 지난달 7일에도 이산화황이 누출돼 주변 사업장 노동자 80여 명이 멀미,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요. 또 인근 노동자 1,8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노동지청은 당시 세아 MNS에 대한 특별 감독을 벌여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 장관 미지급 등 안전조치 불이행 모두 한 12건을 적발해가지고 사법 처리와 또 9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안전점검까지 했는데 또다시 사고가 발생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은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 안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유출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서 강도 높은 당국의 그 강도 높은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 나온 산단 관련 뉴스인데 여수 국가산단 내 한 석유화학 업체 정전이 발생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네, 오늘 새벽 3시 33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GS 칼텍스에서 낙뢰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으로 전력이 끊기면서 일부 공정의 가동이 중단돼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체 측은 재가동을 위해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구 작업 중 배관에서 작은 균열이 발생해 벙커 시유가 일부 유출이 됐습니다. 벙커 시유가 이제 끈적끈적한 거기 때문에 많이 흐르지는 않고 약간 레인보우 무지개 빛이 지금 띄면서 약간 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출된 벙커 시유는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고요.
해경과 업체 측은 오일 펜스를 치고 방제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100m에 달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서 물 축제를 연다는 소식이에요. 네. 세계 박람회장을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늘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계 박람회장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구간에서 물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여수 엑스포 워터 대첩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물 축제는 워터 슬라이드, 물놀이 풀장, 또 어린이용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들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높이 10m, 길이 100m 상당의 대규모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고 이용객들의 참여와 흥미를 돋울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연다고 합니다. 물축제 입장료는 박람회장 내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쿠폰으로 발행을 하고 물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 필요한 수영모와 튜브 등은 각자 개인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물축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전어축제장 이전을 결정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세금 낭비라고 또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네, 광양시는 최근 전어축제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인근에 임시주차장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은 1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조성이 된 주차장을 포함하면 축제장을 찾는 차량 한 25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축제가 열렸던 곳이 무접섬이라는 광장이거든요. 거기다 주 무대를 만들어놨는데 그런데다 또 이번에 이전을 한다는 게 그 전어축제의 역사성도 부적절하다, 그렇게 주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예산을 들여 축제장을 조성해 놓더니 사용하지도 않고 기껏 3일 열리는 축제를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광양시는 기존 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해 그 집들도 이제 전부 다 옮기고 토지 보상까지 했거든요. 그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새로 만드는 축제장이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 또 다시 혈세를 들여 조성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다,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예. 이 밖에도 기존 축제장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미 만들어진 광장은 세금만 투입된 채 흉물로 방치될 여지도 상당히 큽니다. 예. 공터가 아예 그냥 계속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군요. 네. 이에 대해서 광양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양시는 배알도나 정병옥, 가옥 등 관광자원과 연계를 위해 축제장을 이전을 했고 또 앞으로 추가로 들어설 관광시설을 고려한 그런 공사다, 그런 입장인데요. 축제를 통해 배알도 다리, 또 짚라인, 정병옥, 가옥 등을 홍보하고 추가로 2020년 준공할 예정인 아트케이션 관광 스테이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광양시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망덕포구는 이미 그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망덕에 가면 횟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 여유 공간에 주차장들이 엄청 넓거든요. 그렇게 마련돼 있는데 앞으로 추가 관광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축제를 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 광양 전어축제가 23회째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8월 23일부터 3일간 망덕포구 인근 주차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복연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빗길을 뚫고 또 두 분 나와주셨어요. 네. 이상호 전 여수시의원 먼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순천의 끈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순천 오늘 비 많이 안 오던가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네, 오전에 많이 왔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비 오는 거 하늘이 뚫린 줄 알고. 네, 그동안에는 밤에만 왔잖아요. 그니까요. 낮에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막 국지성으로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그 비 다 쫄딱 맞고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이상원님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런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서시장 쪽 그 연등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거의 시원들이 다 직결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외다 보니까 그냥 비가 오니까 그냥 집에서 요즘은 그 녹두장군 있지 않습니까? 책. 그 12권짜리 책이더라고요. 그 책이 요즘 읽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봉남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어제가 초복이었잖아요. 그 삼복 중에 첫 번째 이제 복인데 초복은 그 무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 중앙동에 그 초복 그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 못 하다가 올해 작년에도 잠깐 좀 했었고 올해 조금 크게 했는데요. 한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그 닭도 삶고 여러 가지 그 약재와 이렇게 건강식을 좀 넣어가지고 한 300분 정도 주민자치 센터에 좀 오시게 해서 거기서 나눔 행사를 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댁으로 배달까지 해드렸는데 네. 어제 처음부터 제가 또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안내도 하셨어요? 하고 나눔도 하고 찢어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어르신들께 또 이렇게 맛있는 건강식 또 봉사를 좀 했습니다. 네. 큰일 하셨네요.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하세요. 왜? 지금 왜 아니시라고 현직 아니시라고? 1년에 왜?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타리 클럽에서.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가지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점점 또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생각도 많이 들었고 예. 이 초복 삼계탕 드시고 많이 좀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주제부터 꺼내 보죠. 지역 현안과 지역 정치는 아주 밀접합니다. 오늘 두 가지 현안을 여쭙고 지역 정치에 대해서 역할을 좀 논해볼까 하는데 먼저 여수갑 주철현 의원이 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 시도위원장이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당의 모세혈관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 공천에도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당 전남 도당위원장 자리에도 관심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목포의 김원희 의원 경선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불출마 의사를 냈죠. 사실 그동안 한 번씩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전남 도당 같은 경우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친명을 강조하고 있는 주철현 의원의 전남 도당 위원장 출마 의미는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무 의원께 드릴까요? 보통 이제 전남 도당 위원장 자리는 임기가 2년이고 이제 시기로 봤을 때 2026년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이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례상 재선 의원들이 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분포를 보면은 주철현 의원과 김원희 의원 딱 두 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김원희 의원께서 이제 출마를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고 보통 추대 형식으로 하시거든요.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현직이 이제 신정훈 위원이시니까 예. 서부 쪽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지금 삼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아마 두 분이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주철현 의원께서 왜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신가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공공연하게 전남 도지사 선거에 나오신다고 지금 하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공공연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이제 들리는 전원을 통해 보면은 이제 예.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전남도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 위주로 움직이지만 전남도당 같은 경우는 도의원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예. 도의원들이 상무위원회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과 또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봉남 의원께서는 아무튼 무소속이신데 이 도당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는 또 익히 들어서 또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소속이 무소속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그 누군가는 도당 위원장을 이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좀 공정하게 이런 경선들이 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남에서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 또 제1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그 통큰 제1야당으로서 좀 협치 좀 이게 소수의 목소리를 또 같이 좀 들어주는 이런 협치의 어떤 이런
또 행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참에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원 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떤 역할이 있고 뭐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전남도당이 그 도 소재지에 지금 있거든요. 무안에 있죠. 예, 모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에서는 그 자리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주철원 의원의 그 보좌관 사급 보좌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번에 연임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주면서 본인은 그 활동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활동 못하다 보니 그분을 내세워서 대리청장을 하는 거죠. 그 사무처장 같은 왜냐면 모든 표현 대리청장이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주철원 의원이 뭡니까 그 제명시키려고 했던 그 과정 중에서 그때 영암 쪽에 그 국회의원 그 정책실장께서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인사위원회를.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구나.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임명을 하거든요. 그분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결론은 뭐 정책실장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자리고 그리고 막강한 그 공천권을 갖고 계신다 하는데 결국은 이 공천권은 지역에 있는 10명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직접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이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이제 본인께서 전라남도 도지사를 염두에 두신다면 또 조만간 그만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랬을 경우는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본인이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전남에 있는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 지역 정치 현안과 지역 정치 역할에 대해서요. 순천에 김문수 의원께서 순천시 의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강안시 의회를 주문했었는데 이번에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특위 구성을 통해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했습니다. 요 어떻게 좀 읽어야 될지 결이 좀 그동안 노 시장과 김문수 의원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노 시장 SNS에 김문수 의원에 대한 그 칭찬의 글도 여러 번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봉남 의원님 진위가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는 뭐 정면 승부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던데 네. 그건 안 하시네요. 뭐 정면 승부든 아니든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일단 이제 저는 어떤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지금 김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소각장이 아니어도 이 지방의회에서는 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부당하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 이렇게 설명을 받아서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고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후반기 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강안의회를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강안의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남에서 제1야당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강안의회를 만들려면 후반기 원구성에서부터 이 소수 목소리가 함께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좀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그렇게 그 협치 차원에서 좀 부르짖어 주시고 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의회가 구성될 수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권고를 이제 하셨고 지금 의회에서는 내일인지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 이제 취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뭐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또 대표 발의할 의원도 또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또 지금 정도면은 또 서명을 좀 받으러 다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이건 필요하다. 행정사무조사는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는데 이걸 누가 대표 발의를 할 거냐. 아직 그 움직임은 없어요. 예, 이제 속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이제 소위 얘기하면 총대를 맬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지만 누가 이거를 그럼 나서서 하지? 예, 그러면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남도 감사에서 또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봐야 된다라고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에서 이렇게 좀 제외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를 또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을 해주지 않을 텐데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이제 안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또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측면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말씀 주신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 뭐 의회의 견제 역할 강화, 강한 의회, 뭐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 내지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뭐 의문들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김문수 의원과 노광규 시장님의 관계는 똑같은데 그냥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까?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뭐 두 분의 뭐 사이가 가깝냐 멀어지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향후 벌어질 일이 그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의 생각은 그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지 친분진을 떠나서 각자의 좀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면 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권고를 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권고를 하셨지만 필요하면 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시장 단체장은 또 단체장에 또 이렇게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시장님과 노광규 시장과의 정면 승부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또 질타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상훈 코멘트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파장이 있습니다. 보통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건 참 그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전에 저희들도 6개 때 상포 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해가지고 그 행정사무조사관을 발동해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 정부에 많은 이런 그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뚫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한 의원이 좀 총대를 메시고 이걸 이끌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본회의에서 마지막에 특위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까지 갑니다. 그때 부결돼 버리면은 이 특위는 거의 그냥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수시의 6대 하반기 한 17년 후반기거든요. 그때 회의로 보시면은 다 있으니까 그에 따라 전략 잘 짜시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전략을 짜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얼른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로 가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주제 꺼내주시죠. 네, 여수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수시는 지난 50여년간 전남 1위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에서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 부지를 민간 분양 아파트로 개발하겠다고 여수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사에서 여수시에 제안을 한 것이라고요? 네. 여기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제출했고요. 예.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일종 지역이기 때문에 5층까지밖에 건축이 안 되거든요. 네. 그 상향시켜서 2종으로 종상향? 종상향 네. 29층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제가 뭐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짓는다고 해가지고 뭐 산단이 살아나겠냐, 많은 사람들이 뭐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려고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차치하더라도 여수시가 어떤 또 분위기일지. 이미 이제 이 내용은 많이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많이 스크랩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수시 관계자가 투명한 논의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공감을 얻고 개발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다. 이미 개발 이익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팀 과장과도 이제 모 시의원이 통화했는데 본인은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관계자의 말이 결국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된 사람 공무원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택부지가 지금 직원들이 너무 그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럼 직원들 그 욕구에 맞춰서 개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층짜리 아파트를 굳이 지어야 될 질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시 도시계획이 지금 많이 변경됐거든요. 예전에는 여서문수지구에 두 곳만 29층으로 변경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위반했었는데 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여수 원도심이 다 지금 시들어가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29층으로 다 풀어주자. 근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재개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풀어주는 그런 과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캐피탈은 사택부지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수시는 지금 해서 이 원도심에 있는 여서문수 또 우리 뭐 동산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재개발 통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게 원안인데 근데 현재 지금 통계상으로 지금 여수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구가 어디서 올 거예요? 결국은 이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결국은 여천으로 넘어가는 꼴밖에 안 되고 계속 이쪽은 공동화 형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이봉남 의원 판단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사택 부지에 아파트 개발해달라는 그 회사 측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될지 아니면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로 개발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사택 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그 직원들의 복지와 네.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좀 환원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사 내용이라든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일반 지금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런 지금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수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려면 만약에 이거를 다시 매각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수용했던 토지 소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 국가나 지역사회에 이거를 환원을 해줘야죠. 많이 꼬이겠네요, 그러면. 환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과 관련해서 개발하고 공공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개발하려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가 관련된 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잡고 얘기해 볼 수는 있겠다 생각되지만 현재 방식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호님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지난번에 그 작년에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기명 시장이 원칙 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저도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어차피 종상향시킨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롯데케미가 가장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균형 발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그 두 지역의 이런 그 업체 요구는 앞으로 더 먼 미래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주제 꺼내주시죠. 예, 순천시가 온실가스 기준 초과로 비출권을 지금 사야 하는 형편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2015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해가지고 다배출 기업하고 지자체 시설에 이제 배출량을 할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거나 부족분을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3년부터는 목표 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이 할당량을 이제 줍니다. 그런데 2023년도 폐기물 부문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많아가지고 온실가스 구매 비용을 저번 5월 1차 추경에 2억 6,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의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배출된 초과된 온실가스 구입액이 한 2억 6천 정도 되기 때문에 할당량보다 더 온실가스가 많이 지금 배출이 됐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이 23년부터 목표 관리제를 하면서 이 배출권을 사야 하는 지금 형편인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배출권 목표 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9년하고 2021년에는 사실은 판매 수익금을 시가 한 14억 정도 되려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예, 팔아가지고 판매 수익금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 관리제 이후에는 할당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배출량이 더 많게 나와서 예. 이 초과분이 있어가지고 음. 다른 데서 이제 온실가스를 사와가지고 이걸 메꿔야 되는 형편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그 할당량 목표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주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주세요라고 할 수도 이제 없는 노릇이고 물론 그렇죠.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이나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탄소 중립 제로 국가적이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정부에서 지자체에 그 할당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23년 이전에는 한 11만 9,800톤 정도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23년 목표 관리제 때는 한 60% 정도 이렇게 낮춰가지고 할당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톤 정도 할당했을 때는 순천시가 배출이 덜 됐겠죠. 그래서 그 이미 이제 그 남는 부분들을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긴 건데 예. 목표제를 하면서 아주 낮춰버리니까 순천시 배출량이 이제 그거보다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목표 관리제 하기 전에 배출했었던 것보다 23년 이후에 배출량이 더 낮아졌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한 지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판매를 한 지자체가 거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목표 할당량을 아주 이제 그 23년 이후부터는 거의 낮춰가지고 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다 같이 어려운 실정은 맞다.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 제로 탄소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뭐 순천은 뭐 기업이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뭐 보니까 공공 하수 처리장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의 방향 설정, 정책 설정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시민들께 호소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배출권을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공 하수 시설이 고장 나면서 네.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초과분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28년에는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전부 하수정말 처리장으로 이제 함께 와서 하나의 이제 큰 이제 단지로 이제 융복합으로 해서 이제 조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8년 이후에는 조금 배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한 3년 동안에는 지금처럼 좀 줄어들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냐면 이 초과된 분량만큼을 각 다른 데서 사오기도 해야 되지만 네. 우리 지역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어떤 그렇죠. 사업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공공자전거 있잖아요. 공공자전거를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상세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이번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이 초과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이렇게 상세할 수 있는 공공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이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겸사겸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좀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시간상 이상원께 한 30초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는 것은 그 공공 부분과 폐기물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읍면동 건물 관용 차량에 대한 부분이고 폐기물 부분은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자원시설 관련인데 여수시를 좀 잘한다면은 공공 부분에서 3년간 지금 전국 최상위 기관으로 목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예. 이거 선정이 작년에 상을 받았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순천시 같은 좀 안타까운 게 그 하수 정발처럼 나온 메탄가스를 결국은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과정인데 네. 발전기가 고장나서 결국 그 메탄가스를 허공에다 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산소 배출을 사는데 차라리 그 돈과 빨리 발전기 고쳤으면 되죠. 왜 안 고쳤는가? 이런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은 전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토론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독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엔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 미술과 눈 맞추고 손잡고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9월 22일까지 어린이 미술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방학 동안 둘러보면 좋을 것이 또 갤러리여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가의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김범수, 박은주, 서유라, 여동헌 이렇게 4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는데요. 모래, 또 책, 만화, 영화 이런 친숙한 소재를 예술로 재창조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플레이맵을 활용해서 스스로 보드게임 하듯이 친구들이 자기 주도형 체험 전시로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예. 지난 10일에 개관식이 열렸어요. 이날 작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좋은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린이들이 작품들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향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설레이는데요. 되게 축제의 분위기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천초 친구들이 함께 해줘가지고 라이브 공연을 멋있게 마칠 수 있었는데요.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시 문화유산가 강은영입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어린이 갤러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고 친숙하고 재미있는 전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아이즈온, 핸즈온, 플레이온, 미술과 눈 높이를 맞추고 손잡고 함께 놀자라는 그런 재미있는 의미를 담은 전시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책, 모래, 그리고 영화, 그리고 만화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50여 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는 그런 개막식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초빙을 하면서 전시의 취지랑 잘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샌드 아티스트와 협연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공연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9월 22일까지 월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약 75일간 진행되고요. 이번 여름방학을 시원한 미술관에서 미술과 같이 체험하고 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화 작업하는 서유라입니다. 여수가 고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2020년 여수 국제미술제에 조은정 미술 감독님이 감독하실 때 그때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저도 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진만 보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풀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하계상께 듣기로는 여수에서 본격적인 그 어린이 전시로는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됐고 같이 하는 작가님들이 김범수 작가님이나 뭐 여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가 처음 뵙는 그 박은주 선생님 같이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들 너무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더불어서 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키즈 아이들을 위한 갤러리 이런 전시가 정말 네, 많지 맞아요. 않았어. 제가 어릴 때도 그 광주 비엔날레를 일부러 뭐 버스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좀 여수에서 미술 전시나 뭐 큰 공연이나 뭐 이런 걸 접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그냥 시에서도 어린이 미술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참여하고 즐겁게 많이 이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어린이 전시를 하면서 이제 아이의
그 눈으로 저도 아이 눈으로 이게 접하면서 작업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또 좀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서유라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하시는구나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글쓰기, 특히 일기쓰기를 좋아해서 유라의 하루라는 책을 여기 여수에서 발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지금 책을 쌓거나 구기거나 포개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조형적인 언어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블록을 쌓듯이 제가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한 권 한 권 쌓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블록놀이 하듯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트 모양도 되고 별 모양도 되고 꽃 모양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펼치거든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를 수수께끼처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마다 다 각기 다른 주제와 색이 있고 그런 것들 참고해서 작품을 관람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7년 차 작가로 활동 중인 여동훈이라고 합니다. 예, 그 2006년부터 웰컴 투 파라다이스라는 세계관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고 이번에 여수 전시에서는 웰컴 투 파라다이스 워터폴이라는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로이 리히텐스타인의 작품을 오마주한 것으로서 이번 전시에서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어떤 여정 중에서 큰 그리고 아주 컬러풀한 폭포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그림들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수하면 물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파라다이스 워터폴이라는 것이 물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신나했었고 저는 뭐 사실 물을 이런 컬러로 표현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수는 있는데 화가를 꿈꾸는 어린이들은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또 물을 그리려면 또 파란색으로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노란색 물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 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에 어떤 개성을 부여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색깔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좀 엉뚱한 상상 이런 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 속에서도 네. 다양한 것들이 숨어 있다. 네. 찾는 재미. 96년에 이제 첫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은 캐릭터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강박은 좀 있었어요. 그걸 빈 곳이 없이 다 수놓아보자. 지금 워터폴 작품에서는 조금 덜한데 제 작품 보면 숨은 그림 찾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 펭귄, 양, 돼지는 항상 거의 매일 등장을 하고 있고 양이라든지 사자가 현실 세계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없잖아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테니까. 근데 이 파라다이스에서는 사자랑 양이 같이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막 어우러져 있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9월까지 진행하면서 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볼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을 느끼고 갔으면 좋을까요? 지역에서 이런 현대미술에 이런 거를 좀 참여하기 좀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가 구성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그런 걸 좀 볼 수도 있고 제 작품 보면 되게 만화 같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화가나 일러스트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청소년기 때. 근데 제가 이 로이 리히텐스타인의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 만화인데 작품이 됐구나. 제가 아마 그때부터 이 화가의 꿈을 꾸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좀 고민하고 어른들도 싶고 아이들도 싶고 그런 전시니까 좀 많이 좀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을 저희 문화산책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선생님을 뵈요.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그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샌드아트로 해서 공연에 함께 했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이제 이거 어린이 미술 체험전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만 위한 이런 미술전이 사실은 또 없었고 엑스포 아트에서 진행되는 이 어린이 미술 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의 그
이런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도 보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오픈하기 전에도 미리 와가지고 구경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1시간 넘게 자세히 읽어보고 엄마랑 이 작가들이 뭘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다 손으로 체험하고 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진짜 작가가 된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진짜 놀러 오는 그런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애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 애들 3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도 잘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좀 더 빠른 날 다시 오기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모래놀이도 있다고 하니까. 샌드아트 체험을 했어요. 모래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뭔가 내가 그릴 수 있을 만한 느낌이 작품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엄청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 조그만한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림 사이사이마다 펭귄들이 꼭 한 마리씩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창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만한 그림들이 많았고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술품을 만든다는 것도 솔직히 가까이 있지만 생각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밖에서 전시되어 있는 샌드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촉감들을 자극해서 아이들이 창작 욕구를 좀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글귀가 있는데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커서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느냐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2027년에 여수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모두를 위한 열린 미술관의 일환으로 이번에 어린이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미술을 같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를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